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모레로 다가왔죠.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께서 오늘 이 후보자가 군 복무 중에 동아일보 수습기자의 지원에서 응시 자격을 위반했고 1차와 2차 시험 기간에 휴가나 외출 기록도 없었다면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부정취업 의혹에 이어서 MB정부 시절에 언론 길들이기를 뒷받침할 문건들이 줄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동관 대변인실에서 정부 옹호 언론과 비판 언론으로 갈라서 보고한 문건이 나온 건데요. 2009년 6명이 사망했던 용산 참사 당시에 한 일간지에 막루 농성 사전 연습했다. 검찰 용산 사고 엄정 수사 기소 방침 관철하라 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사설이 실렸습니다. 이 일간지는 그해 안으로 도덕성이 썩고 밖으로 기업 거덜내려는 민주노총이라는 기사를 실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실은 이 기사와 사설이 실린 일간지 사장을 대통령이 전화 격려가 필요한 언론인으로 대통령 서면 보고서에 올리는데 휴대전화 번호까지 함께 적혀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비판 언론에 대해서는 국정원을 통해서 광고 수주까지 따져 묻는데 국민의 눈과 귀를 대통령실이 좌지우지했다는 게 어설프게 덮어놓은 비밀을 들킨 것처럼 새삼 놀라고 당황스럽습니다. 언론 자유는 자유민주 헌정 질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동관 후보자 본인이 했던 말입니다. 보고받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 라는 말로 얼버무리는 청문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자, 얼마 전 이 시간에 순천 조례동에 소재한 순천 강남여자고등학교 학교가 신도심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자 학부모와 지역사회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민 반발로 잠시 주춤했던 학교 이전 문제 최근 다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학교인 순천 강남여고가 신도심 지역인 순천 신대 신월지구로 학교 이전을 추진하면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여론이 악화되자 학교 이전 문제가 소강 상태를 보여왔는데요. 최근 해당 학교가 학교 이전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전 타당성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 이전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순천 강남여고는 학교 측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수렴을 위한 이전 타당성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학교 이전 추진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학교 법인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 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최 측이 준비한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에 대한 청취와 질의응답 순서로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이전 추진위원회는 설명회를 통해 학생 중심의 과목 선택 및 이수 기준에 따른 학점 취득으로 졸업을 결정하는 고교 학점제가 오는 2025년부터 전국 전체 고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공간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결국 학교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 이전의 필요성을 고교 학점제 실시에 따른 학교 공간이 부족하다, 이게 근거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고요? 네, 설명회에서는 학교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용역 업체는 현재 순천 강남여고는 13개 동의 시설과 운동장이 조성돼 있고 증축을 위한 여분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본관 건물의 경우 건축된 지 40년이 경과돼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입지와 관련해서 학교 측은 순천시 서면 지역과 해령면 신대 선월 지역을 검토했는데 검토 결과 해령면 지역이 접근성이나 수요성, 환경 적합성, 경제성, 연계성 측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남여고가 학교 이전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공식화하고 나서자 지역사회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역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몇 해 전 학교 측이 지역사회와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해령면 선원리 일원에 부지를 매입하고 학교 이전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또다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가 이전하고 사립재단이 학교 부지를 매각을 하면 부지에 아파트가 건립된다는 예측이 지역 일부에서 나오고 있었죠. 해당 논란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순천시 조례동이 지역구인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은 학교 이전은 지역 내 중요한 사안으로 순천 강남여고가 학생과 학부모, 동문 등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 없이 이 학교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강남여고 학교 이전 추진과 관련해 순천시가 학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설립을 위한 학교 이전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학교가 이전해 가면 부지가 매각될 것이고 학교 부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되지 않도록 이 순천시가 해당 부지에 아파트가 건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지역 일부에서는 학교 재단이 학교를 이전하고 부지가 매각되면 아파트 시행사가 이 매각된 학교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할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학교 부지를 주택용지로의 용도 변경 불가 입장을 사전에 밝힌다면 이 강남여고의 부지 매각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고려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여수로 가죠. 여수시 의회에서 지역 산모들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한 시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고요? 네, 여수시 의회가 여수 지역 산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마주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나 또 고민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을 주문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구민호, 이창기, 민덕희 의원은 최근 여수 지역 산모들과 주부, 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산모들과 주부들은 출산 후 산후 도우미 제도 등 지역 출산 지원 시책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산모들은 출산 후 여수시로부터 산후 도우미를 지원받아 도움이 되었는데 이 지원 기간이 짧아 이후에 산모 부담이 크다며 추가적인 지원 조치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도우미 지원 방식의 파트타임 도입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예, 산후도우미 제도의 확대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요구에 대해서 여수시 어떤 입장입니까? 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산모들은 산후도우미 지원으로 산후조리에 큰 도움이 되지만 이 지원 기간이 끝나고 나면 산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이 추가 15일에 200만 원 상당으로 하루 14만 원꼴로 부담이 크다며 지원 제도의 기간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여수시가 지원하고 있는 지역 산모들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제안이 나왔는데요. 지역 농산물이 도내 품목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이 품목이 한정돼 있어 아기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또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산모들을 위한 유축기 대여 기간이 너무 부족해 지원 기간을 늘려달라는 건의사항도 나왔습니다. 지역 산모들의 다양한 제안에 대해 여수시 보건소는 예산상 어려움으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에서 정치된 의견을 반영해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담회를 주관한 여수시 의회 의원들도 산모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의회 차원의 관련 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양에서 마무리하죠. 광양시가 지역 건축물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네, 광양시가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건축물 707곳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이번 관내 편의시설 현황 조사는 1998년부터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인데요. 조사 대상은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국가와 지자체, 청사 등 공공건축물과 이후에 건축된 일정 면적 이상의 공원이나 공중 이용시설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관내 소규모 공중 이용 시설에도 이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확대 개정일인 2022년 5월 이후 건축된 시설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시설이 잘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이용률 조사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일제 조사 내용은 건축물의 주 출입구와 접근로, 높이 차이 등을 확인하게 되고 내부 시설인 계단이나 승강기, 또 위생 시설인 화장실과 욕실, 안내 시설인 점자 블록이나 유도 및 안내 설비 등이 관련 법령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조사 확인하게 됩니다. 광양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진행자님 말씀대로 단순한 현황조사보다는 실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죠. 부보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뭐 하고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어제가 광복절이었잖아요. 그렇죠. 휴일이어서 징검날의 연휴처럼 돼 있어서 월요일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과감하게 포기를 하셨다고요? 포기를 딸보다는 그 늦게 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 또 제대로 못 가셨으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좀 푹 쉬셨어요? 휴가는 쉬는 게 아니죠. 아 그래요? 어떤 일을 하는 날인가요? 그러면 가족을 위한 어떤 희생이라고나 할까요? 스스로를 자꾸 그런 가족을 위한 희생의 아이콘으로 자꾸 이제 휴가는 쉬는 게 아닙니다. 만들려고.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께서 아마 공감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많은 희생을 하셨다고. 네. 노력하는 거죠. 네, 그래도 뭐 좀 기분 전환이라도 되셨으면 다행이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 또 살펴본 화제의 판결 어떤 판결에 주목해 보셨습니까? 예, 그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그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진석 이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1심 네. 판결인데요. 원래는 이제 검찰이 500만 원의 벌금으로 약식 기소를 했었는데 재판부가 아니다. 이건 좀 정식으로 재판을 좀 진행해야 될 사안이라고 해가지고 정식 재판이 진행이 됐고 그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센 이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건을 좀 가져왔어요. 예, 이례적인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약식이라는 게 이제 혐의는 인정이 된다. 이 사람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데 뭐 이 사람이 뭐 초범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뭐 범죄 정도가 뭐 경미하다거나 할 때 검찰이 이제 벌금을 구형해요. 그러니까 벌금으로 아예 그냥 이제 이걸 처리하자라고 하는 게 약식 기소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판사가 이거는 약식으로 끝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그대로 그 벌금을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이제 혐의는 인정된다고 본 거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 맞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뭐 벌금 500만 원으로 이제 했는데 이거는 재판부에서 이거는 판단해야 된다. 정식 재판해야 된다 해서 실형을 선고했잖아요. 물론 이제 법정 구속은 안 했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이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좀 심각하고 이제 고의가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약식으로 그러니까 벌금형이 처해달라고 약식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이걸 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요. 약식 기소를 했는데 나중에 실형 6개월을 선고하는 케이스도 사실은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좀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만은 이제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고인의 그 정진석 의원의 그 내용은 굉장히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을 했고요. 또 검찰도 좀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시점과 선고 시점이 거의 6년이 걸렸거든요. 이 검찰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판사님께서 뭐 여러 가지로 따끔하게 좀 일침을 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거를 좀 약간 정치적인 그러게 판사, 말이에요. 네, 판사의 정치적인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네, 이 뭐 과거 판사의 발언, 네, 뭐 노사모라고 보여야 될 정도였다라고 하면서 이례적으로 한 거다라고 좀 공격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죠. 지금 뭐 이렇게 여기에 어떤 판사의 정치적인 성향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뭐 당연히 바로 항소를 했고요. 이제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하게 될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마음에 안 들면은 이것저것 좀 따질 거 다 따지고 마음에 들면은 또 이 뭐 법원의 판단을 뭐 존중해야 네. 한다고 하고 참 이 법이라는 것이 참 뭐 호떡도 아니고 이건 뒤집으면은 다 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참 맛있기라도 한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요, 가슴 쓸어내리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한 70대 남성이 양쪽으로 불법 주차된 혼잡한 길에서 무단 횡단을 했는데 운전자가 이 남성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넘어져서 크게 다친 겁니다. 운전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리를 떴는데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1심과 2심이 달랐습니다.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사고 후에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거죠. 오늘 두 분과 함께 비접촉 사고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죠? 초록불 들어왔다. 나전아, 가자. 횡단보도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요. 아, 비보 자이네. 아이, 그것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었구만. 자, 출발. 오, 아, 깜짝이야. 아니,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하라는 거야. 아줌마, 괜찮아요? 아저씨, 횡단보도 초록불 안 보여요? 우리 애가 놀라서 넘어졌잖아요. 아유, 무릎에 피 나는 것 좀 속상해 죽겠네. 아니, 운전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얘가 하도 작아서 안 보여서 그랬습니다. 뭐 내 차량, 내 차량 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뭐 되게 뭐라 하시네. 아, 애기 다쳤으면 병원 갑시다. 치료는 해드려야지. 아니, 뭐 치료해준다면 다해요? 먼저 사과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누굴 뭐 보험 사기단으로 아는 거야 뭐야? 아니, 그렇잖아요. 막말로 내가 친 것도 아닌데 뭐 지 혼자 넘어진 걸 내가 어떡하라는 겁니까? 뭐 도의적으로 치료해준다면 감사합니다. 뭐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무슨 놈의 말이 이렇게 많아 말이. 애 무릎 좀 까진 거 가지고 저도 뭐 어떻게까지 뭐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저씨 운전이나 똑바로 하세요. 아, 네네. 아니, 저 진짜 가도 되죠? 나 진짜 갑니다. 아유, 애가 어제 사고 때문에 그런가 밤새 잠도 못 자고 놀라서 울고. 아유, 오늘은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거 경찰에 사고 났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까지. 그러니까 교통사고라는 것이 뭐 이게 뭐 정신적인 또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혹시 모르게 다른 곳이 또 탈이 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상황들마다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내용들 살펴드리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S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비접촉 사고와 사고 후의 미조치. 사고는 이 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접촉 사고는 안 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 넘어지거나 이제 이런 행위들은 있었고 그런 일이 발생한 후에 조치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책임이 없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나는 안 부딪혔다. 근데 나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원인 제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이게 살펴볼 게 맞아요.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억울할 수 있는 사연도 물론 있습니다.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까지 예상해서 예. 뭐 그렇게 하는 경우나, 근데 이 꽁트 사례에서는 비보 좌회전 구간이라고 해서 근데 횡단보도는 초록불이었잖아요. 그럼
그러면 그건 당연히 보행자가 언제든지 지나갈 수 있는 게 예상되는 그 시간인데 예. 자기가 좌회전을 하다가 그 차량의 등장 때문에 놀라서 아이가 넘어졌잖아요. 그럼 내 차로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다고 해서 나에게 전혀 과실이 없느냐. 이제 이거는 무조건 억울하다라고만 하기에는 좀 이제 운전자의 과실도 있어 보이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비접촉 사고가 이제 뭐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또 보행자나 아니면은 그 다른 차량이나 뭐 또는 뭐 오토바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어떤 운전자 입장에서는 또 그게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만 않았을 뿐이지 또 피해가 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원인을 제공했느냐 그거를 이제 판가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접촉을 했느냐 여부에만 집중해서 살펴볼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이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촉 사고다 비접촉 사고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보다는 원인 제공 행위를 누가 했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꽁트를 바로 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차 보행자 간의 비접촉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는 그 배달 오토바이도 진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오토바이 사고나 뭐 그밖에 비접촉 사고 유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보행자나 아니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 중인 자동차를 피하려다가 혼자 넘어진 경우, 예. 그다음에 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피하다가 벽이나 가드레일 같은 이런 곳에 닿게 된 경우, 또는 주차장 내, 이거 실제 사례인데 주차장 내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차장 내에서 누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럴 때 또 그 사람이 접촉하진 않았는데 놀라서 쓰러진 경우, 또는 이제 뭐 아까 말한 그 원인 제공, 차로 변경,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어떤 그런 원인 제공을 한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혼자 넘어지거나 아니면 제3의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원인을 제공한 차하고 충돌 피하려고 급제동을 하다가 아니면은 급 핸들 조작을 하다가 다친 경우 그 탑승자가, 이런 것들은 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차량의 경적 소리에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경적 소리에 놀라가지고 보행자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게 비접촉 사고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말씀하신 사례를 보면은 자동차와 자동차가 아닌 무언가 혹은 뭐 보행자 이런 경우가 주로 해당이 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그러니까 저는 3차로에서 주행 중이었고 1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한다고 갑자기 이렇게 우측으로 확 꺾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 내 3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저는 그걸 피한다고 핸들을 확 꺾다가 뭐 전봇대라든지 아니면 길 가는 행인을 들이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차 대 차지만 비접촉 사고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이 책임 소재, 그러니까 원인 제공, 이제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사안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각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봐야지 알 수가 있는데 네. 우선은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어떤 회피 가능성 내지는 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라는 뭐 예견 가능성을 기준으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누가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건 가장 기본이 될 것이고 그 이외에도 이 사건 사고가 피할 수 있었느냐, 이 다른 방법이 사고를 내지 않고 뭔가 다른 방법이 있었느냐, 내가 다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 같고요. 우선은 그리고 그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과실이 없었는데 사람이 뭐 놀라서 넘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찌됐든 다친 사람을 구호해야 될 의무 자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이 전혀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뭐 피해자가 있다라면 그걸 구호해야 될 의무 자체는 존재한다라고. 그거는 그 당사자한테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인근을 지나는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기본적으로 당사자한테 적용되는. 당사자한테? 네.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교통으로 인해서 내 과실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자기 혼자 다쳤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 내가 멀리서 목격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 앞에서 바로 다쳤을 때 적어도 괜찮으신지 뭐 어떤지 이런 걸 확인해야지 그냥 내가 안 쳤는데 뭐 하고 휙 가버리면 이게 이제 뭐 이른바 뭐 사고 후 미조치 뭐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니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그런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나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취급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꼬아서 생각하시는 너무 것 팍팍하긴 같고, 예, 그게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차를 운전한다든지 교통을 이제 이용한다는 것은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행위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나의 잘못이 없어도 어떤 나와 관련된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다라는 걸 인식했다라면 최소한 그 사람을 구해야 될 어떤 일정 부분 의무를 법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지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이란 행위라든지 아니면 교통 이것에는 어쨌든 위험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무가 부과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조치라는 것이 어느 수준의 조치까지를 해야 하는 것인가 궁금한 건데 뭐 괜찮으신가요?라고 이제 뭐 리액션을 뭐 적극적으로 하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아니면 병원으로 네. 데리고 가야 되는 건지. 법에는 그 뭐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명, 뭐 전화번호, 주소 같은 건데 예. 만약에 꽁트 사례처럼 아이가 놀래서 넘어졌어요. 근데 뭐 그때 당시 부상은 심하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아기 엄마가 가도 된다. 뭐 앞으로 좀 조심하세요. 이 정도로 하기는 했는데 네.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생각보다 많이 다쳤다거나 이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확인도 했고 뭐 엄마가 가라고 해서 그냥 갔는데 이걸로는 면피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때 이제 뭐 한쪽에 내려서 아이의 어쨌든 상태를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만약의 경우라도 혹시나 아이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면은 그러니까 명함을 자기의 준다든가. 인적사항 그렇죠. 이런 거를 제공을 해서 나중에라도 혹시나 내가 불미스러운 일에 분명히 이 사안에서는 이 남성 운전자가 치료비도 주겠다. 물론 태도가 좀 불손했지만 치료비도 주겠다라고 하긴 했었어요. 근데 네. 피해자 쪽에서 뭐 아니다라고 하긴 했는데 뭐 나중에 또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그런 억울함은 또 밝힐 수가 없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괜찮다라고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특히나- 인적 사항을 남겨야겠군요. 그렇죠. 특히나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차하고 부딪혀갖고 넘어졌을 때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그냥 뛰어가 막, 버리잖아요, 또. 놀라거나 아니면 네. 저 진짜 괜찮아요. 저 막 이렇게 하는 맞아요, 경우들도 맞아요. 있어요. 저 가볼게요. 근데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명함을 준다든지 내 연락처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그에 또 필요한 어떤 조치들까지 해야만 어떤 구호 조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치라는 것이 구호 조치 의무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구호. 예. 그 말에서 좀 느껴지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뺑소니 범죄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다는 건데 사고 후 미조치와 뺑소니 이거는 뭐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엄밀하게 좀 예, 다른데. 다른 조금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좀 이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기본적인 어떤 형태를 설명할 때는 사고 미조치죄를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제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뺑소니하고 비슷한 개념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뺑소니를 굉장히 넓게 해석한다면 이거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좀 더 좁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그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물건을 파손시켰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그리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어겼을 때는 주로 이제 그 당연히 뺑소니 우리 도주 차량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것에 비해서는 어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습니다만은 어쨌든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는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뺑소니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쳤는데 그냥 가버린 경우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뺑소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잘못이 없어도 나의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친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 미조치로 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미조치는 그거에 조금 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원활한 차량, 교통의 흐름을 위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랬는데 뭐 어쨌든 좀 뭐 다소 억울하게 누군가가 나의 어떤 뭐 주행으로 인해서 넘어졌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나 그냥 가야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사고 미조치죄는 성립할 수 있고 그 우리가 일명 말하는 뺑소니라는 거는 고의 범이잖아요. 확실히 내가 그걸 한 거예요. 네.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뭔가를 했어요. 근데 그냥 거기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뺑소니라는 거는
무과실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과실이 없는데 뺑소니를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명백하게 내가 누군가를 치였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켜놓고 네 거기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미조치죄랑 그 도주 차량죄랑 가장 명백하게 구분되는 개념 하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속 요건, 이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구속 요건에 사고 미조치죄는 그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죄고요. 도주 차량 뺑소니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반을 했든지 태만하게 했든지 아니면 뭐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 침범을 하거나 어떻든 나의 어떤 잘못이 개입돼서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도망친 경우에는 도주 차량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고 미조치죄는 어떠한 나의 과실과 상관없이 어떤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아니면 인적사항을 제공할 조치가 필요한데 실무상 그게 별로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는 게 자동차로 사람 치고 도망간 경우에는 대부분 도주차량죄만 성립을 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고 미조치죄는 도주차량죄에 흡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별개로 성립하지 않고 주로 현실 세계에서는 사고 미조치죄는 차량으로 어떤 가로등을 들이받아서 파편이 많이 튀었거나 상대방 차량이 많이 파손돼가지고 그 도로에 파편들이 막 비산돼서 그 원활한 교통 흐름이 방해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렸을 때 주로 그럴 때만 성립을 하는 범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운전을 하다가 뭐 가로등을 박긴 박았는데 파편이 뭐 이렇게 돼서 뭐 흐름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 사고 미조치죄를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 제가 이 주제 꺼내면서 소개해드렸던 그 사례가 있었어요. 70대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였는데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례로 연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볼까요? 그래서 이 사례를 좀 꼼꼼하게 좀 연구를 해보고 찾아봤는데요. 우선은 그 1심 때는 그 뺑소니 그러니까 도주 차량 혐의로만 기소를 했더라고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 사안이 어떻게 된 사안이냐면 70대 노인이 그 불법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무단횡단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운전자는 들이받진 않았어요. 네. 급제동을 해가지고 들이받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70대 노인이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다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검찰은 넘어지게 한 것도 운전자 너의 잘못이고 도망친 것도 너 일부러 도망친 거니까 너의 잘못이다. 그래서 뺑소니 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죄가 안 된다라고 해서 둘 다 무죄를 본 거죠. 근데 죄가 안 된다는 것은 그냥 그 고의가 과실이 없었다. 과실이 없었다. 예견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무단횡단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단횡단이니까. 업무상 과실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 운전자의 잘못으로 그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도 아니고 그 도망간 것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네. 2심에서 이게 결과가 달리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 도주 차량 혐의는 유지를 하면서 예비적 공소 사실로 그 사고 미조치죄를 추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2심 판단에서는 뭐라고 봤냐면 도주 차량죄 도주 차량 그러니까 뺑소니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가 됐습니다. 다만 사고 미조치죄는 유죄가 선고가 돼가지고 50만 원을 지금 뭐 벌금으로 내야 된다라는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예. 아까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전자가 과실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재판부에서. 근데 다만 네가 잘못이 전혀 너의 잘못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을 구호할 조치는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간 것은 잘못됐다. 라고 해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사고 미조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이 선고된 거고 이제 대법원 가면 어떻게 결과가 밝힐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거기 이제 보면 구체적으로 판결 이유에 보면 A 씨가 이제 벌금 선고받은 사람인데 A 씨가 교통으로 인해서 B 씨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이 된다. B 씨가 A 씨의 차량을 피하다가 그러니까 누가 원인 제공을 하였든 어쨌든 피하다가 상해를 입었던 점 네. 그리고 A 씨 그 운전자인 A 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운전석에서 B 씨와 또 좀 말다툼이 있었나 봐요. 놀랐겠죠 운전자도. 그럼요. 예. 말다툼을 하고 그대로 운전해 간 점 등을 다 고려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A 씨가 굉장히 억울하게 뭐 이제 전과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왜냐면 무단횡단하는 것까지 예측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논란은 있는데 사고 미조치 그 죄가 원래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이 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또 좀 다르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방금 사례 사고 미조치에 해당하는 50만 원 선고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정도의 처벌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법정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우선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상한선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당연히 도주차량죄, 그러니까 뺑소니죄에 비해서는 형량이 훨씬 낮겠죠. 그러니까 뺑소니 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가법에 아예 규정이 따로 돼 있습니다.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라고 해가지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아니면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러니까 하한선이 5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를 다치게, 그러니까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그 사고 미조치죄랑 그 뺑소니죄랑은 완전히 이게 형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름 뭐 끝나간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더워요. 불쾌 지수가 상당히 높은데 요즘 교통사고 나면은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나. 꽁트 사례에서도 그렇고 뭐 운전이나 똑바로 하라는 둥, 뭐 아이가 뭐 조금해서 뭐 그렇다는 둥,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운전자분들도 그렇고 보행자분들도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우선은 오늘 주제로 나눴던 대화들을 그러니까 이 보면은 그 사고를 발생시키고 나서 그냥 현장 이탈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골자였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 대부분 자동차 기본적으로 보험 다 가입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시면 보험사에 바로 접수를 하셔서 보험 그 조사관이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 접수를 하고 서로 인적사항 교환하는 게 기본 원칙이 될 것이고 이제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서로 괜찮다라고 갔다가 나중에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여름철 과 관련해서 뭐 운전들 많이 하시니까 뭐 조심하실 내용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름엔 또 우리 술이 좀 많이 땡기는 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거기서 그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친구 차를 잠깐 내가 너 피곤하면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좀 운전할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정말로 이제 그 뒤에 나타나는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무면허 운전까지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무면허는 아니죠. 그러니까 면허는 면허는 있는데 예, 가다가 너 피곤하면 내가 1시간 동안 내가 할게 뭐 이렇게 해서 잠깐 하는 경우에 보험이 없으면 사고가 난다면 보험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뒤에는 좀 일파만파 그 사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일행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신다든지 그러면 단기 보험자 그 운전자 확대 특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사용하셔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미리 취해 놓고 같이 여행을 떠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 뭐 추가하실 말 있으십니까? 보행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통규칙을 지켜야겠죠. 특히나 신호가 없거나 이제 워낙 차량 이동이 많지 않은 곳이어서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자율에 맡기는 그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간들에 그런 데가 있어서 더 위험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어른들부터 그런 교통 안전 수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사실 참 늘 조심하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도 늘 조심을 해야겠지만 보행자 입장에서도 항상 차는 무섭잖아요. 맞아요. 네, 조심하는 마음으로 안전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로 이번 주 이 시간 마무리하죠. 라전 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네,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의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엄마의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엄마의 사랑을 담아서 봉사하는 분들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엄마의 마음을 담는다면요, 세상 그 어떤 일도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여수 지역 엄마들의 대표 커뮤니티인 여수맘 카페에서 우리 지역 아이들의 엄마의 마음을 품어주는 의미에서 시작된 봉사단입니다. 지역 곳곳에 엄마들의 마음이 또 며느리의 딸의 마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의 마음으로 봉사단 서수영 단장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봉사단 단장 서수영입니다. 진짜 진심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생긴 봉사단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원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또 며느리의 마음으로 한상공원 밥차 봉사나 아니 뭐 장애인 복지관의 중식당 봉사, 뭐 다른 복지관에서도 뭐 이런 봉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동백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끔은 이제 식당 봉사도 가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원래 봉사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여수맘 카페 매니저 할 때도 봉사를 했는데 뭔가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도와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딱 구성원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봉사가 필요하면 갈 수 있고 맨날 그냥 익명의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해서 얼마가 모일지 모르고 몇 명이 올지 모르는 이거보다는 정기적으로 매달 얼만큼의 딱 기본 우리 회비가 모아져야 저희도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봉사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뭐 쓰레기 줍기도 좋고 그건 이제 주말에 그리고 이제 평일에 오전에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식당 봉사 가고 저는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회비라도 내주시면 그 회비로 이제 또 아이들한테나 뭐 필요한 분들한테 쓸 수 있고 필요할 때에는 카페나 뭐 이런 데 글을 써서 더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충당을 하기도 합니다. 맘카페의 원래 목적은 서로의 뭐 소통, 거기에 시작에 맞춰서 봉사도 함께 해보자 네. 라는 거네요. 네. 그때는 사회원 청소봉사, 사회원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낮에 이제 우리가 가서 깨끗하게 해주면 그동안에는 선생님들이 사무를 보거나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되고 세세하게 선생님들이 하다 보면 못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화장실 청소나 방 구석구석 계단이나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봉사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봉사단이 생기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청소는 기본적으로 하고 물품 지원도 해주고 뭐 옷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부도 받아서 배달도 해주고 뭐 필요하다고 하면 또 배달.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집에는 있는데 물건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면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또 배달 수거 봉사까지 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5천 원, 만 원, 뭐 2만 원 되시는 대로 하거든요. 100만 원은 하루도 안 걸려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들 생각하시는 게 똑같구나. 그래서 이 엄마들이 정말로 순기능으로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카페 우리 봉사단 이름처럼 엄마의 마음으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아이가 고아가 됐다거나 조선가정이 갑자기 됐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물티슈, 기저귀, 분유 이런 게 제일 잘 거쳐요, 진짜로. 카시트나 뭐 유모차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거는 정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만큼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준 회원들, 잠재적 회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시죠. 누구나 공감을 하고 본인들이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봤기 때문에 이 나이 때에는 정말 뭔가 필요하다는 걸 서로가 다 알잖아요. 굳이 막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뜻깊은 행사를 하셨던데요. 하얀 연꽃 거기가 건물이 붕괴되고 뭐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건물적인 부분은 시나 뭐 이런 데서 지원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 입소에 계셨던 어르신 분들이나 같이 생활하셨던 그 선생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시면서 이게 스트레스가 겨부살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도 그 낯선 곳임을 이해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남의 장소기 때문에 되게 모든 게 다 불편하죠. 그래서 이게 서로의 스트레스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간식이라도 드시면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저희가 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 우리 회원들의 돈을 허투루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갯벌 체험이나 뭐 회식이나 이런 거를 거의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도 이제 지났기 때문에 갯벌 체험을 한번 가자 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끼리 가는 건 좀 그 봉사단으로서의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취소하고 그때 쓰려고 했던 모금에 그러니까 우리 회비 100만 원을 기부하자 해가지고 또 의견이 일치가 돼서 우리가 그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며칠이라도 편하게 드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 있으세요? 저번에 등록금 필요한 아이가 있어가지고 300만 원인가 330만 원이 필요했는데 한 400만 원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등록금 대주고도 용돈을 또 따로 줄 수 있을 만큼 그게 엄마들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원에 있는 아이인데 원에 있다고 해서 그 다 고아는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아버지가 계셨던 아이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대학교를 가서 아버지가 혼자 생활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혼자 이제 고독사 며칠 뒤에 알게 된 거예요. 장례비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에서 장례비가 부족하다고 도움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그 아이 그것도 모금을 해서 장례비를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등록금을 모금을 하게 돼서 최대한 대출을 안 받고 사회에 나가서 좀 더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아이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라는 마음이 들어가서 봉사 자체에서도 약간 내 자녀를 맞아요. 챙기는 느낌이 맞아요. 많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할 때도 완전 구석구석 창틀도 솔직히 그냥 아마 알바면 쓱 하고 갈 수 있는데 저희는 엄마니까 이게 뭐야 이거 거미줄 저거 다 걷어야 된다 그러고 정말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즐기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가능한 거지 이걸 정말로 알바로 돈 받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청소의 질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이렇게 오랜 시간 지역의 아이들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도와주는 우리 회원분들이나 시민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일회성으로라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봉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읽어주고 봐주고 생각해주고 그때 그 글 봤다. 그때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도와주지 못했지만 유심히 잘 보고 있다. 열심히 잘하길 바라고 응원한다. 이런 엄마들의 힘이 저희들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네, 8월 16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크러쉬의 뷰티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Beautiful life. 하늘 아래 너와 있다면 숨 쉬는 것만으로도 좋아.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의 기억에서 내가 살 텐데.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내 곁에서 머물러줘.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r heart. It's beautiful life. It's beautiful life. It's beautiful life. 언제나 널 지켜줄게. It's beautiful life. 내게 기댈 수가 있게. Beautiful life. 너의 눈물, 너의 미소도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미치도록 널 사랑했었던 날.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를 잃고 싶지 않아.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